뉴딜이 지금 막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일 잘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막 전국에 막 뒤져가지고 제가 막 이래도 정보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공통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부산 분이셨대요. 네, 부산에 계시다가 스카우트에서 가시고 또 알고 보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요거 이렇게 뭐 계획 수립하고 이럴 때 막 뭔가 하셨대요. 예.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을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윤전우 서울시 도시재생 센터입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님,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네. 마지막 얘기는 잊어주십시오. 잊어주십시오. 네. 마지막 얘기가. 네, 그걸 잊어주시면 됩니다. 그걸 잊어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남은 분들이 안 오셔서 이제 오늘 떠들고 나면 아니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실지 사실 살짝 걱정이 됩니다. 다른 자리에서 가끔 우리 김현정 대표님도 가끔씩 뵙고 하기 때문에 네.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는요. 저희가 이제 센터다 보니까 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내부 스터디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잘 알아야 주민들도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제 정책의 방향이나 흐름들을 어떻게 좀 읽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만든 자료들이라 사실은 원래 뉴딜 정책에 대한 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 뒤에 보면요. 조금은 민감한 뒤에 보면 심사 기준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저희 담당한테 한번 확인을 이거 뿌려도 되지? 라고 했는데 그냥 형님이 뿌렸다는 얘기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오는 와중에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얘기 말고 또 다른 최신 정보가 있더라고요. 내려오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왜냐면 오늘 국토부가 설명회를 했어요. 세종시에서 이 뉴딜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원래 제가 잠시 공무원을 한 1년 6개월 정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내에 있는 저희 이제 스파이들이 오늘 설명회 와 있다. 그래서 분위기 어떻느냐? 장난 아닙니다. 엄청 많이 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쩜 좋죠? 뭐 이런 얘기들이 아까 내일 3시 반인가 4시쯤 문자를 연달아 받았는데 보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쯤이면 아마 언론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예상컨대 올해 진벌할 것들은 아마 그냥 전초전일 것 같아요. 큰 걸 지금 현재로는 터뜨리기 힘든 상황. 왜냐하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문건에도 메뉴에 보면 제일 첫 줄에 보면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재생을 발표하기 딱 직전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먼저 발표되는 바람에 이게 사실 도시재생이 부동산 대책으로 뭔가 장애물이 하나 생긴 듯한 느낌이 지금 현재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들 얘기할 박원순 시장이 있는 서울시가 만들었던 도시재생을 문재인 정부가 가져와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내용은 좀 다른 게 많아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 사실은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타겟이 돼 있어서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을 펴지를 못합니다.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현재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시에 있는 저희들은 굉장히 환호를 했죠. 고맙다. 시간을 벌어줘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뭐 한동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하도 회의에 불려다니고 하니까 국토부가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도 알아내야 되지만 그 대응책들을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오케이 올해는 없겠구나 뭐 한 번 발표하고 또 다시 대물림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본 게임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들었던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빨리 들으실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 있었던 공무원이 한 얘기는 한 개 시도당 3개 정도의 쿼터를 주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일단은 3개가 어떤 이게 또 유형별로 다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 이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실 테니까 유형별이라고 하면 근린재생형 정도의 수준의 하나하고 사실은 부산도 중심시가지형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중심시가지형 하나, 경제기반형 하나 이렇게 3개 유형별로 하나씩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일단 제가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자료를 잊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제 발표가 계속 폭탄처럼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못 가거든요. 선정되는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보도자를 통해서 아마 언론 보도 나올 테니까요. 그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시면 일단 현황은 파악이 되실 테고 그렇게 시작되면 아마 10월 말 정도가 공무기가 마감쯤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발표 시작하는 한 달 정도 다 걸리거든요. 선정하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사실은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인 정책의 흐름이나 내용들은 그냥 그거 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거지에 관련해서 한 내용들이나 실제로 원래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려고 했던 정책의 내용들이 원래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미 도시재생을 하고 있어서 이것과 용어도 자꾸만 뒤바뀌고 내용도 뒤바뀌니까 주민들이 혼선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통합하자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의견들이 이제 기존의 용어를 쓰면서 세부 사업들의 숫자를 달리한다 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마 저는 원래 이제 사실은 마을 만들기 쪽보다는 부산에도 아마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나 저 삼복도로 프로젝트 같은 그런 사업들을 서울에도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은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했었고 그래서 그런 류의 사업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를 배운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선배님들보다는 제가 굉장히 경력이 짧습니다. 고작 해봐 6년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영역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가르쳐 주셨던 분이 부산에 계신 분이셨어요. 마을 만들기. 그분이 뭐냐면 아마 저 자완의 정동영 선배님이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왔더니 이제 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쭉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김혜정 선생님이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사람이고 그렇게 뭐 많이 얘기되고 있고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있는 현장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하면 적더라고도 이런 말씀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도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 일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 이제 뉴딜에서 담아야 할 우리가 뉴딜을 만약에 하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하게 되면 꼭 이런 점을 놓치지 말고 사업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면 사업이 끝나도 꼭 사실은 부여잡고 갔으면 하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부여받은 시간 30분이니까요. 지금부터 빨리 해서 한 35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저희 그리고 NPO 지원센터 그리고 청년활동 지원센터라고 해서 서울에 이제 큰 지원센터가 5개에서 6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원센터들하고 저희 센터가 협업을 하기 위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게 되나요? 키워드가 마을입니다. 특히 마을 관리라고 하는 개념. 왜냐하면 마을 활동은 활동으로 사람의 관계를 만들지만 저희는 도시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하는데 그 도시를 좀 더 줄여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실제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행정 서비스로 세금을 쏟아붓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저희가 원래 처음 생각했던 도시재생 주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 도시재생은 이런 거였어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쇠퇴한 도시의 기능을 융복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쇠퇴한 도시 지역을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개선한다. 이런 얘기 아마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 그리고 저층 노후 주거지는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안은 주민 참여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 역량 강화를 막 보시면 계획 수립하는 데만 최소한 1년 이상 보낸다라고 하는 정서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2017년이 되면서 뭐 맨 밑에 보시면 우리 집도 바뀌지 않고 실제로는 잔뜩 동네에는 빌라들만 우후죽순 계속 들였어요. 근데 이제 뭐 빌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난개발이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동네 분위기도 바뀌고 좀 깨끗해지잖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든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네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불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원래의 개념과 그 주민들의 불만들을 정리해보면 도시재생이라는 원래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가 잘 안 보이네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껏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주거정책입니다. 집에 대한 정책이 없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사는 집을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어요? 저희가 요즘 얘기하는 거는 일거리예요. 동네에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다가 조금 더만 보태주면 그래도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거리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요, 저도 뭐 100억대 사업을 여러 번 해봤지만 100억대 사업을 해서 실제 동네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100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아니 건물 남는 거 말고 도로 포장한 거 말고요, 실제 돈으로 그 동네에 얼마가 떨어졌을까. 월급으로 떨어지든지 그 동네에 물건을 사줘서 그 동네에 상가를 잘 활성화시켰든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지역에 화폐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본 경험이,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거 용역내 보내면 누가 와요? 저 다른 동네에서 다른 동네에서 용역 나가면 어차피 기준이 있어요. 조달청 단가 기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격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돌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용역사들하고 이렇게 조인을 하긴 하지만 그래 봐야 또 하청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저희는 이제 생각이 마을 관리 차원에 있어서 도시 혁신이나 도시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건가. 사실은 요즘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도시의 뉴딜과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할 건가. 핵심은 그겁니다. 흩어졌던 다양한 사람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자.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메리트를 가지고 모으는데 그 메리트가 뭐냐면 도시재생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모아보자. 모아보면 뭐라도 만들어지겠지.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에도 혁신파크라는 것도 있고 저기는 어디냐면은 창동 3개 지역에 창동역 앞에 가면 남아있는 저 땅에 원래는 저기에 지금 현재 빌딩이나 쇼핑센터가 들어갈 땅인데 이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기에다 저렇게 두면 역 주변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그 쇠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자고 저기에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젊은이들의 사실은 문화와 이런 다양한 놀이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임의 공간들을 만드는 창동 21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창동 21이라고 하는 곳인데 실제 저 동네에 들어가는 돈보다 저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게 20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들어가서 저기에 집객 효과가 원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북쪽에는 사람이 안 모인다고 그랬거든요. 저 의정부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 4차 산업 뉴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전하고 다르게 요 세 가지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층 주거지 재생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는 원래 동네들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정비사업 보완형은요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있죠? 해제한 곳들은 사실은 적어도 최소한 10년 이상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정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구역들 중에 서울은 이제 오래된 부산도 있죠. 시민 아파트 같은 거. 이건 사는 주민들이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내밀려 가는데 안전 등급은 떨어지고 있으나 살아야 돼. 재산이라는 이유만. 그런 주택들을 주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주고 정비해주고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혁신공간 창출형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방식 플러스 공적 부조 내지 대출의 방식으로 어떻게 활성화시켜낼 건가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다양한 또 유형들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활용에는 누릴 원래 사업에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과정에 이제 최근에 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각 부분의 유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그냥 썼더니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하고 단어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조정한 게 이겁니다. 원래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재생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현재 공약사업에 있던 것들을 싹 다 엮었어요. 어떻게 엮을 건지.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업모델 다시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경제기반형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이제 추가된 것들이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주거정비지원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도시혁신이라고 하는 모델로 일단 가자. 이런 과정에 서울은 그러면 기존의 서울시가 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매칭할 건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토부가 아무리 발표를 해도 서울이 지자체 입장에서 이걸 또 매칭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매칭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번에 도시행 뉴딜의 핵심은요,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크기가. 옛날에는 여기 저희도 보면 경제기반형이 사실은 원래는 얼마냐면은 50만 이상, 심지어는 서울만 하더라도 250만 정도 됩니다. 제곱미터. 서울역일 때만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근데 그 정도 크기로 하던 것들을 이제는 실제로 면적의 규모를 줄여서가 실제로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요. 요거는요. 일반 근린형이 10에서 15만이지만 서울에서 실제 해보니까 25만이 넘어가요. 원래 한 개 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이 규모가 줄어든 부분들을 서울의 각 사업들하고 어떻게 연관지어서 이것들을 대응해 나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 있는 지금 현재 이름 달려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면적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산연구원 같은 데서 조사를 해놨을 테니까 그런 사업들의 규모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작다고 하면 옆 동네하고 같이, 크다고 하면 나누어서 라고 하는 이제 전략적인 분할을 시작을 해야 할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이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건요, 가장 난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실현 가능성입니다. 규모가 크다고 절대 실현되지 않더라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규모를 줄이는 건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주민 체감도를 어떻게 높일 건가. 여러분들 일개동에 저 옆에 동네에서 한 개 동 안에도 옆에 골목 라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통 잘 모르잖아요. 건물을 짓고 있어도 건물 다 올라가고 나면 집 지어졌네?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서 어떻게 저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았다가 이런 규모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는 그 규모를 고민한 가장 큰 이유가 주민 체감도하고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제 이게 또 저희가 보기에는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 관리라고 하는 시장 형성을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소규모 블록 정비형이라고 해서 동네 곳곳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학교도 있고 작은 유의 건축협정 사업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넣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는 오래된 집들을 어떻게 바꿔낼 건가에 대한 것이
아까 그 방식으로 한 구역을 정하게 되면 구역 안에서 어떤 집들을 어떻게 고쳐서 여러분들이 사는 새로운 집 아니면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바꿀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안에는 본 사업 안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출 사업을 해요. 340억짜리를.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 부산은 하기에는 채산성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경제성이 나와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경제성을 맞추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고칠 때 거의 0.7 지금 1.5%인가요? 부산 1.5%구나. 대출이 1.5% 정도예요. 일단.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서울은 이미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한 가구당 1,000만 원씩. 최대 1,000만 원, 전체 공사비의 50%. 이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 국토부한테 요구할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집을 고쳐서 살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는 잘 없어요. 저층으로 살다가 확 부시고 4층 올렸다가 또 확 부시고 아파트 딱 올리면 끝나는데 이미 우리는 그까지 가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건 왜? 돈이 안 되니까 안 된 거예요. 가장 간단한 논리거든요. 근데 얘를 고쳐서 살라고 하면 생돈을 넣어야 돼. 제가 보기에 예술가, 건축가, 문화활동가, 문화 하시는 분 이외에 보통의 일반 시민들이 내 집을 고쳐서 살겠다라고 하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특히 평수를 늘리지 않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집을 고쳐서 살게끔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이 자산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거기 때문에. 왜? 집에 이제는 재산 가치의 상승보다는 가면 갈수록 내가 들여야 할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규모 단위 블록 정비는 이렇게 안에 돼 있는 구역 안에도 다양한 유의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협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옆집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협약서라는 걸 체결을 해요. 하면 주차장, 마당, 합벽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주택과 주택 사이에 띄우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는 뭘 해주느냐?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전의 빌라의 모습이 아니라 좀 나은 형태의 정원이나 아니면은 그 녹지 공간을 가지면서 실제로 그 안에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살 수 있게끔. 근데 이 건축협정을 하면서 이 건축협정을 하는 건 당연히 내가 가진 땅만 가지고 일단 내놓고 나는 집을 얻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런 다른 형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건축비를 대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서울에서는 이걸 누가 보통 이제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하냐면 SH공사라고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걸 합니다.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주민들이 못 믿어요. 업자들한테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먹튀 뭐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유치권 뭐 지정돼 보면 그냥 뭐 한 5년은 그냥 후딱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역이 정해지고 이 안에 이런 사업들을 넣겠다라고 주민들이 신청을 한 것을 시뮬레이션까지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설계까지 해주자고 이제 요청을 해요. 설계까지 해주자. 비싸니까. 최소한 공공건축가들에게 일거리도 줄 겸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저희 정릉에 있는 스카이 아파트인데 이게 하도 오래된 건데요. 이걸 다 헐고 이 지역에 낮은 형태의 똑같은 유형의, 여기는 이제 본인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설계는 시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방식들을 일단은 우선은 나은 형태의 주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큰 전제 안에 필요한 유형들이나 제공 방식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국토부는 원래 도시재생 뉴딜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빠진 상태로 현재 이걸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 개인의 주택에게 뭔가를 제공하면 재산 가치가 살고 제발 뭔가 올림픽하고 공원만 아니고 공원 아니고 올림픽하고 있는 행사 안에 돈 쓰지 말고 제발 일반 주민들에게 사실은 그런 혜택
사실 제공하는 게 원래 세금을 걷는 목적 아니냐. 그래서 사실 한동안에 뉴타운이라고 하는 제2의 뉴타운이고 토건 사업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던 게 이런 이제 건축을 해야 한다는 논리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건축을 하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건축 행위를 통해서요 민간이 참여하는 그렇죠?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저희가 핵심이에요. 결국은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핵심은 그 과정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사갈 사람 말고요. 팔고 이사갈 사람은 저희한테는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체감도를 높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분명히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가 있냐면 이 과정에 이렇게 해서 이 구역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군대인데 공원도 들어가죠. 사실은 요 뒤에 지금 적어놨던 이 권한 이야기라는 게 다음 단계로 저희가 모색하고 있다. 행정이 가지고 있는 공원, 주차장, 놀이터의 용역 구조로 외부에 빠져나가는 돈을 그 지역에 투자하자. 일거리로, 일자리로, 실제로는 사업화했습니다. 우리 지금 김현진 대표님이 만드신 주식회사가 그런 관리를 하는 거죠. 동네에서, 반송해서. 왜냐하면 왜 자꾸만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걸 관리해서 관리를 잘하는 게 이해나 해요. 관리도 못해요. 왜? 쓰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쓰는 사람이 필요할 때 청소를 해준 게 아니거든. 그분들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에 와서 청소해주고 가거든.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놀이터에 애들이 가장 많은 시간에 와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사람이 없어요. 이런 미스매치를 지역에서 마을관리라는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의미에서 확산 모델에 대한 개념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사회 내지 일반 주민들의 역량상 현재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지역에 있는 이 혁신그룹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경험들을 우선 해봤던 곳들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불풀이 조직으로서 활동을 해봤던 곳들이 사실은 먼저 지역의 관리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보면 안 될까. 그것이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지만은 집가 상승이나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층을 그 땅을 건축협정을 통해서 집을 올리잖아요. SH의 목적은 뭐냐면 그 집을 올린 나머지 주택들을 사회주택의 개념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임대주택 형태로 내보낸다. 근데 이 임대주택의 개념은요, 이전에 주민들 머릿속에 그게죠. 아주 못 사는 사람, 우리하고 좀 어울리기 힘든 사람 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관리를 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니까. 심지어는 그 과정에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지역에서 관리 받으러 다니는 분들 그건 굳이 은행에 누구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집 하나하나가 빠질 때마다 도배장판 해주고 하는 것들을 왜 지역에서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돌봄이나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신 부분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이 된다고 하면 이건 이제 공공에서 초기에 시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시드머니 삼아서 종잣돈 삼아서 뭘 민간이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영역까지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의 성북에 있는 장의도시행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 비슷한 방식인데 가장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장의동 한 군데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한번 뒤져봤어요. 250대 정도가 나와요. 대당 얼마 받냐면 7만 원 받아요. 그럼 자 계산해 봅시다. 얼마나 옵니까? 얼마나 옵니까? 1,700만 원이 나와요. 월. 그 월 나오는 1,700만 원을 가지고 뭐 하냐면 그 지역의 쓰레기와 주차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고용해서. 왜? 100% 고용을 안 해도 돼요. 어르신들이나 파트타이머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플러스를 할 수 있는 방식. 왜냐하면 쓰레기 관리 따로 하고 주차 관리를 따로 하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돈이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 관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뭐가 되냐면 어디에 언제 차가 되는지를 주차장에 위에 있는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 그 주자 우선 주차를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제 구에서 하던 것들을 그 동네의 것들을 이 사업을 하는 구역은 그 동네의 것들을 받아서 누가? 주민들이 우선. 서울에도 은평에 영마을협동조합이라는 곳이 한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받았어요. 구청 협박을 해가지고 그 돈걸 싹 다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꼼수를 하나 둔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7만 원 받으면 너는 2만 1,000원 가져가고 나머지 우리한테 내놔야 돼 라고 하는 걸 협약서에 넣어놓은 거죠. 걔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관리는 다 주민들이 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러가요. 놀랍게도.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만 정리할 수 있으면 지역에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권한 이양이라고 하는 건 그 주차장 관리 권한이 현재는 우리한테 없어요. 근데 저희가 법하고 조례를 다 봤거든요. 주민들이 못 받을 수 없다는 조항도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은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주민 운영 주체들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법으로 뒤져봤는데 안 되는 조항이 없어요. 돼요. 단지 우리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법을 가지고 잘 재미있게 활용하면 우리도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한 지역에서 행정에게 넘겨받아야 할 건 권한, 공간에 대한 운영관리 권한들을 넘겨받는 방식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도시의 뉴딜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과정에 이제 생각하는 거는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런 사회주택을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넣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사회주택 하는데 부산에서 사회주택 있나요? 있죠. 그렇습니까? 민간이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임대주택인데 기존의 주변의 시세의 80% 정도 이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그렇게 강한 이유는 공공이 땅을 굉장히 저가 내지 저리로 빌려줍니다. 몇 년? 20년. 20년 동안. 서울에서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집 지을 돈은 업자가 만들어요. 어떻게? 사회투자기금이나 지금 하고 있는 허브 주택도시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빌려와서 짓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뭘 하느냐? 전세로 들어오던 20년 후에 그 집을 살 생각을 하고 계속 돈을 내면서 받다. 방식으로 적절한 방식의 주민자산화 전략이나 공동체 자산화 전략을 형태로 해서 만드는 게 사회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나 그런 과정에 주택의 개보수나 개량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과정에 돌봄이나 육아지라고 하는 것 다양한 방식들을 사실은 컨텐츠화하거나 비즈니스화해서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재생에서는 임대 LH가 하고 있는 거 내놔. 동네 건 우리가 관리할게.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홈케어 서비스는 몇 군데 지역에 하고 있고 서울에는 은평이 무엇이든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 서비스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 행정에서 기본 물량을 만들어주는 작업인데 어떤 물량을 만들어주냐면 복지관에서 사실은 사회적 약자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들의 일부를 가지고 매달 찾아가는 형태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구당 얼마 계산해서 하는 방식이고 공유재산 활용 복합개발은 시나 구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근데 아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은 쉽지 않더라고요. 시나 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주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활용해서 짓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층은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같이 업무하는 공간으로 쓰고 그 위층들은 어떻게 임대주택 형태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택 운영개발이나 앵커시설 위탁 운영 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재생회사가 가지는 부분인데 이 외에도 아까 놀이터나 심지어는 뭐 공원이나 하는 것에 대한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작업까지도 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수요에 따라서 그걸 하는 방식을 조금씩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아까 금강마을 얘기가 잠시 나와서요. 제가 이제 홍성 갔을 때 그 얘기를 잠시 했어요. 어떤 거냐면 원주 갔을 때 도시재생을 하면 꼭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을 하시지 맙시다. 도시재생을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사실은 그런 활동들을 한번 다시 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건강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 도대체 건강에 있는 건 뭘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사실 가장 간단하게는 여러분들 집 주변에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식의 것만 돼도 많은 새로운 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먹고 살 사람도 많아질 테고. 그럼 활성화시키면 왜 안 가세요? 왜 안 가세요? 비싸다. 제일 큰 건 비싸죠. 비싸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료보험증을 들고 거기 가면 안 될까? 그런 고민 해보면 안 될까요? 의료보험증은 원래 아프면 우리가 받는 건데 안 아프게 해주는 것도 의료보험 해야 이런 건 아닐까요? 사전 예방적 의료보험 체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운동요법으로 뭔가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개념은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져가는 일본이 먼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노인을 돌볼 수 없어. 지금 의료보험으로. 그래서 누워있는 노인들 다 이렇게 세워 라고 하는 게 지상 과제예요. 왜냐면 누워있는 노인들이 쓰는 의료보험료가 어마어마하거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세우면 뭐가 일단 보험료가 적게 들어간 게 있지만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노인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사전 예방적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증을 들고 어디? 헬스클럽을 갈 수 있고 수영장을 갈 수 있고 요가를 배울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제도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거하고 같이 비슷하게 얘기하면 하나를 더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어디 가면 꼭 주택관리제도 사실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융법상 보험이라고 하면 그 자격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이 건물도 그렇지만 보통 공공 건물도 그렇고 이 사회주택 건물들은 다 보험을 들어야 돼요. 행정하고 관계된 건물들이나 공간들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화재 보험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보험을 듭니다. 근데 그 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고가 나면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의료보험 들면 바로 건강검진 딱 받아가지고 이 사람 어디 아픈지 정확해서 자 오래 빨리 헬스클럽 처럼 주택도 보험을 들면 스캔을 하는 거죠. 한번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 진단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주택관리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화재보험 정도가 아니라 이 집이 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진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단열이 안 돼 있네요. 자, 단열 보강을 합시다. 샤시가 오래됐네요. 샤시 보강을 합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료보험 주택보험을 딱 들면 드는 그거 가지고 10년을 들면 10년 비용의 3분의 1 정도를 떼서 집을 고쳐줘요. 보험을 우리는 들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저축성, 보장형이라고 하는 걸 찾는데 모든 보험을 드는 순간에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닐까요? 열심히 벌어서 큰 보험회사들, 큰 회사들 먹여 살릴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회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우리 동네에 있는 업체들을 여러 번 속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짓고 치면서 허나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동네 주민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러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그렇게 좀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꿈을 꿔보는 게 좀 도시재생적인 방법이잖아요.